이봐, 이 자식아. 상속금 2천만 루블은 내 어머니에게, 아파트는 내 아버지에게 넘기지 않으면 이혼이다. 너 같은 원숭이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필요 없을 거야, 남편은 대담하게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둘 다 완전히 놀라게 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한다. 그 순간 라리사 코발추크가 심정지 환자에게 아드레날린을 투여하고 있을 때 로브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했다. 소생술이 한창이었고 모니터는 경고음을 울리며 제세동기가 충전 중이었다. 젊은 레지던트는 살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화면조차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마다 40세 남자가 살아 돌아올지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될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20분 후 모니터에 안정된 심장 박동이 나타나자 라리사는 장갑을 벗고서야 전화를 꺼냈다. 알 수 없는 번호, 음성 메시지. 그녀는 의사실 창가에 서서 메시지를 들으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공증인 크라프초프입니다. 당신의 데모, 제나이다 파블로브나 레베데바가 3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당신에게 2천만 루블과 츠베트노이 대로의 이룸 아파트가 남겨졌습니다. 편한 시간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라리사는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 들었다. 데모 지나 15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라리사의 어머니 장례식 때였다. 그때 데모는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며 힘과 품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명함을 남겼다. 라리사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삶이 바빴다. 중환자실 근무, 결혼, 끝없는 당직, 두 사람 월급으로 생활. 2천만 루블이라니 현실감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월급은 7만 2천 루블, 남편 빅터는 작은 건설사 매니저로 약 10만 루블이었다. 외곽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2만 8천 루블에 임대했다. 계약금 모으는 중이었고 4년 동안 모기지 납부를 했지만 34만 루블만 모았다. 이제 2천만 루블이라니. 라리사는 중환자실로 돌아와 남은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보냈다. 손은 약을 투여하고 살을 확인하며 모니터를 기록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왜 데모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긴 걸까? 지나이다 파블로브나는 조카와 동료, 지인이 있었다. 라리사는 거의 연락조차 없던 데모의 데모딸일 뿐이었다.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온 라리사는 피곤하고 혼란스러웠다. 빅터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견적서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라리사에게 5년 전 기업 파티 때 그녀를 매료시켰던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근무는 어땠어? 괜찮았어. 한 명 살렸어.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켰다. 남편에게 전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딘가에서 저항감이 들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던 직감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 먼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사기꾼이 아냐는 걸 확인하고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빅터가 뒤에서 안고 목에 키스했다. 라리사는 긴장했다. 그는 이유 없이 이렇게 다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냥 피곤해. 힘든 하루였어. 먼저 자, 금방 끝내고 올게. 라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빅터의 소리를 들었다. 좋은 남편이었다. 집안일을 돕고 술을 마시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5년 동안 여전히 아이가 없었다.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미루었다. 빅터의 어머니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손주 얘기를 자주 흘렸지만 동시에 남편과 자신이 돈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했다. 다음 날 라리사는 휴가를 내고 공증인 사무실로 갔다. 주소는 시내 중심부, 높은 천장과 삐걱거리는 마루가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60세쯤으로 깔끔한 턱수염을 가진 크로프초프가 진지하고 공손하게 맞이했다. 제나이다 파블로브나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다. 2년 전에 유언을 작성했고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금고에서 서류 폴더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은행 계좌 2천만 루블,
츠베트노이대로 53평방미터 아파트. 모든 권리는 세금과 서류 절차 완료 후 이전된다. 절차는 약 한 달 걸린다. 라리사는 서류를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 왜 나지? 다른 친척도 있었는데. 공증인은 다른 폴더에서 봉투를 꺼내 이건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봉투는 두껍고 크림색, 모노그램이 새겨져 있었다. 안에는 또렷하고 깔끔한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다. 라리사,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삶을 SNS로 지켜보았고 가끔 어머니에게 당신 소식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직업을 선택했고 중환자실에서 삶을 구하며 소박하게 살았지요. 단 한 번도 내게 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달랐습니다. 공부, 치료, 사업 자금으로 끊임없이 요청했지요. 주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오락, 고급차, 해외여행에 쓰였더군요. 나는 이런 거머리들을 먹이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강하고 상처를 견뎌도 자신을 잃지 않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돈이 생기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항상 경계하세요. 데모 지나. 라리사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데모가 옳았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녀는 오후 6시쯤 집에 돌아왔다. 빅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커피를 타서 창가에 앉았다. 남편에게 말할지 고민이 되었다. 가족이니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과 무언가 직감이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빅터는 7시 30분에 밝고 활기차게 돌아왔다. 라리사, 좋은 소식 있어? 승진했어. 이제 시니어 매니저야. 라리사는 그를 안아 축하했다. 남편은 행복한 얼굴이었다. 급여는 1만 5천 루블 올랐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1년 후에는 부이사 자리를 노릴 수도 있었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빅터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모기지를 해볼까? 임대는 지겹다. 내 집이 필요하다. 라리사는 반쯤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그녀는 화면을 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는 반복됐다. 무슨 일이야? 빅터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마지못해 라리사가 전화를 받았다. 라리사 코발추크님, 크로프초프 공증인 사무실입니다. 서류 사본 수령을 잊으셨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라리사는 손으로 수화기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빅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일 가면 돼요. 통화를 끊고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공증인, 무슨 일이야? 라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데모가 돌아가셨고 유산을 남기셨어요. 빅터는 자세를 바로 하고 컵을 내려놓았다. 유산이라니? 얼마? 돈과 아파트예요. 2천만 루블. 침묵이 흘렀다. 빅터는 라리사를 마치 화성을 가겠다고 발표한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라리사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는 벌떡 일어나 탁자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껴안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다. 세상에, 라리사, 이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나 가나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부자야. 아파트도, 아니 집도, 차도 살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몸을 뺐다. 서두르지 말자. 아직 서류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해. 어떤 서류? 돈은 언제 들어와?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빅터는 노트북과 펜을 들고 탁자에 앉았다. 아파트부터 정하자.
좋은 걸로 최소 3룸, 아니 4룸도 좋겠어. 부모님이 오실 때 살 곳이 필요하니까. 1,000만은 들겠지. 좋은 차도 필요해. 외제차는 300만, 아파트 리모델링 200만, 가구까지 합치면? 라리사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점점 마음속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우리가 사야 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사는 거야? 빅터는 노트에 열심히 계산을 이어갔다. 엄마도 도와야 해, 평생 우리만 돌봤잖아. 이제 우리가 돌려줄 때야. 150만이면 충분해. 더 좋은 아파트를 사줄 수 있거든. 지금 사는 곳은 구식 크루시체프 아파트야. 창피하지. 라리사는 마음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10분 만에 그는 이미 절반 이상의 돈을 배분해버렸다. 그녀 의견은 묻지도 않고. 빅터, 내일 이야기하자. 나 피곤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노트에서 얼굴을 들었다. 내일. 이건 우리 미래야. 계획 세워야 해. 오늘은 안 돼? 라리사는 일어나 욕실로 가 문을 닫고 물을 틀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밤 근무로 생긴 다크서클, 평범한 38세 간호사. 그리고 갑자기 2,000만 루블. 데모가 옳았다. 돈은 사람을 바꾼다. 10분 만에 빅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눈에는 욕심이 반짝였다. 데모나 조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돈과 계획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빅터가 먼저 일어났다. 평소라면 늦잠을 즐겼을 텐데. 라리사가 눈을 뜨니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누구랑 통화해? 엄마에게. 아직 말하면 안 돼. 내가 돈을 받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는 찡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말대로. 라리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근무지로 갔다. 중환자실은 한산했다.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 스베틀라나가 금세 이상함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침울해? 라리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결국 믿고 털어놓았다. 데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셨어. 스베틀라나는 금액을 듣고 휘파람을 불었다. 와, 부자 됐네. 라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행운일까? 돈은 인간성을 시험하는 거야?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겠지.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빅터가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그의 어머니,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있었다. 65세쯤 염색한 붉은 머리, 늘 불만스러운 표정. 그녀는 처음부터 라리사를 못마땅해 했다. 내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성실한 며느리.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라리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라리사에게 미소 지은 적은 없었다. 좋은 저녁이에요. 비텐카가 내 행운 얘기를 해주더구나. 정말 운이 좋네. 라리사는 남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죄책감에 시선을 피했다. 엄마, 제가 스스로 알아냈어요. 실수로 말이 새 나갔을 뿐이에요.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소파 옆을 두드리며 말했다. 앉아, 라리소치카. 계획을 논의하자. 묻는 게 아니라 명령이었다. 라리사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 생각에는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해. 너희는 젊고 곧 아이도 낳을 거잖아. 나는 몇 가지 옵션을 봤어. 신축 4룸 아파트 1,100만 루블이야. 비싸지만 구조가 좋아. 내 방, 아이 방, 거실 모두 확보돼. 라리사는 마음속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방이 필요하다고요? 응, 같이 살아야 하니까. 지금 크루시체프 아파트에선 살 수 없어. 이웃이 시끄러워. 여기선 손주 돌보는 것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나도 편할 거야. 빅터는 엄마 말에 하나하나 동의하며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네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죠. 라리사는 침묵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그녀의 의견 없이, 그녀의 돈, 그녀의 유산을 두고.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계속 말했다. 좋은 차도 사야 해. 비티아는 택시만 타니 부끄러워. 나도 작은 차 하나 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운전도 할 수 있고 편리할 거야. 라리사는 일어나 말했다. 죄송하지만 좀 쉬어야겠어요. 욕실로가 샤워를 켜고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진정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그녀가 순순히 고개 끄덕이며 돈을 내줄 거라 믿었다. 5년 동안 하인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변했고 남편도 평소 관심 없던 의견을 논의하려 했다. 그녀가 나오자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이미 떠나 있었다. 빅터는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는 참 현명한 여자야. 모든 걸 다 계획했어. 라리사는 그 앞에 앉아 말했다. 빅터, 이건 내 돈이에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 내 돈이지. 그래서 뭐? 내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모든 걸 함께 결정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게 있어요. 빅터는 찡그렸다. 왜 화났어? 우리를 위해 계획하는 거잖아. 누구를 위해? 엄마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해. 이미 상상 속에서 차를 샀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 그는 일어나 다가왔다. 라리사, 변덕 부리지 마. 스트레스인 건 이해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해. 돈은 현명하게 투자해야 해. 내가 알아서 투자할게요. 그녀는 돌아 누워 침대에 누웠다. 빅터는 한참을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음 날 라리사가 근무 중일 때 친구 라이사, 즉 리드밀라 페도로브나 스테파노브나가 전화를 걸었다. 라리사, 축하해. 정말 행복하겠다. 꼭 만나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해. 라리사는 짜증을 참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바빠요. 무슨 소리야. 5분만 있으면 돼. 아파트 옥션도 보여줄게.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인이야.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혼자선 알 수 없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녕. 라리사는 전화를 끊으며 깨달았다. 시작됐구나.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이미 유산 소식을 친구들에게 떠벌렸다. 이제 사람들은 전화하고 찾아오고 조언을 해주겠지. 모두 갑자기 친절해졌다. 저녁, 라리사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가격을 보고 옵션을 살폈다. 좋은 지역 이룸 아파트는 약 800만, 트롤리버스 아파트는 1000에서 1200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사룸 아파트는 1500만이었다. 그 후 변호사를 찾아 평판 좋은 사무실을 찾고 상담을 예약했다. 50세쯤의 지적인 눈을 가진 여성 변호사가 주에 깊게 들었다. 유산은 개인 재산이며 이혼 시 나누어지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 재산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위한 아파트를 사면 이혼 시 배우자가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만약 제가 제 이름으로만 아파트를 사면 그러면 그 돈은 내 것이야. 남편은 아무 권리도 없어. 설사 반대해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건 내 재산이야. 라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안도감을 느꼈다. 돈이 정말 그녀의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뜻에 반해 돈을 강제로 쓰게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빅터는 잡지와 출력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찾은 아파트를 봐, 이거야? 럭셔리, 120평방미터, 사룸. 라리사는 출력물을 들었다. 1580만 루블. 비싸지만 넓었다. 엄마가 살 곳도 있고 아이들이 놀 곳도 있다. 빅터, 난 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가 얼어붙었다. 왜? 어른이잖아. 우리는 보모가 필요 없어.
그분은 보모가 아니에요. 제 엄마예요. 그래서 따로 살아야 해요. 빅터는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알았어. 너 욕심 많구나. 욕심 아니에요. 그냥 내 엄마랑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가족은? 부모님은 어떻게 돕겠어? 같이 살지 않아도 도울 수 있어요.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라리사는 잡지를 정리하며 쌓았다. 첫 번째 싸움, 끝이 아니었다. 밤에 목이 말라 주방에 갔을 때 복도에서 빅터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고집이 셋 같이 살고 싶지 않대. 어쩌지? 변호사가 유산은 그녀 개인 재산이라고 했어. 근데 아파트 2채를 사도록 설득하면 이혼 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이혼은 원하지 않아. 혹시 모르니까. 엄마, 그 돈 알잖아. 라리사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을 통해 절반을 요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게 그녀 몰래 진행되고 있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5년 동안 함께 산 남편, 빅터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돈을 어떻게 차지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라리사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섰다. 은행에 가서 남편과 상관없는 새 계좌를 개설했다. 그 후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재산 분할, 개인 재산 보호 등 모든 사항을 배우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해 복사본까지 만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빅터는 시어머니와 30대쯤 되는 여성과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 라리사, 마리안나를 소개할게. 빅터의 동생이야. 라리사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결혼 5년 동안 딱 2번 본 적밖에 없었다. 마리안나는 다른 도시에 살며 바텐더나 관리자 등으로 일하며 끊임없이 직장을 바꿨다. 빅터 말로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안녕, 재수식, 마리안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행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했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일주일 머물 계획이래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생활에 지쳐 가족을 보러 왔대요. 하지만 일주는 곧 상주로 변했다. 마리안나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원룸 아파트 여기저기에 물건을 흩어놓고 주부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냉장고에 손을 뻗어 전날 남은 음식을 해치웠다.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통화했다. 머문 지 사흘째,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샐러드를 가져왔고 빅터는 케이크를 샀다. 식탁에 앉으니 라리사는 신문 받는 기분이었다. 라리사, 시어머니가 시작했다. 우리가 상의한 끝에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사는 게 좋아. 마리안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제 사업을 열고 싶은데 발을 만들고 싶어요. 임대료와 장비로 50만 루블이 필요해요. 라리사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가 돈을 줘야 해요? 아니, 그냥 도와주는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빅터는 여동생을 지지했다. 금액이 많지 않아. 너에게는 그냥 잔돈일 뿐이야. 라리사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웃고 있었고 마리안나는 기대 섞인 눈빛이었다. 빅터는 격려하듯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마리안나가 화를 냈다. 수백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도 도울 수 없다니. 라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물을 틀었다. 세 사람은 모해 중이었다. 압박하면 그녀가 굴복하고 돈을 내주며 가족을 돕는 기쁨을 느낄 거라 생각했다. 며칠 후 빅터는 더 집요해졌다. 매일 저녁 아파트, 차,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돕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라리사는 얼버무리며 생각 중이라고 답했지만 남편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다.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어느 날 저녁
두 사람만 있을 때 물었다. 돈 들어왔어? 아직. 언제? 곧. 라리사, 아파트 결정해야 해. 이미 내일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 잡았어. 몇 가지 옵션을 볼 거야?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내 돈이에요.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코를 문질렀다. 우린 가족이잖아.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뜻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원해. 아니,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최선을 원하잖아요. 빅터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남편이야. 그럼 내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참여? 응.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 그는 침묵하며 불신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변했어. 예전엔 아니었잖아. 2천만 루블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라리사는 욕실로 가 그를 혼자 남겼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무언가 말했다. 빅터가 동의했다. 다음 날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라리사는 남편 가방 속에서 프린트물, 변호사와의 계약서, 이혼 시 재산 분할 상담 자료를 발견했다. 유산 소식을 듣기 전 일주일 전 날짜였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라리사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손은 분노로 떨렸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그의 기쁨, 계획, 모든 것이 그녀가 알기 전부터 그녀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정보를 검색했다. 계약서에 있던 변호사 연락처를 찾았고 가정분쟁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임을 알았다. 메시지도 발견했다. 빅터는 방에 두고 간 휴대폰에 라이사 스테파노브나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엄마, 지나이다 파블로브나가 돌아가셨어. 모든 걸 라리사에게 남겼어? 빨리 행동해야 해. 아들아, 아파트 나누게 설득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혼 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 해볼게요. 하지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아니라 바보야?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다뤄야 해. 라리사는 메시지를 읽으며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그녀를 논의하고 속일 방법을 계획하며 바보라고 불렀다. 남편과 시어머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노트북을 닫았다. 모든 게 명확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유산 계좌의 돈을 다른 은행에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겼다. 중요한 문서들을 복사하고 스베틀라나 집에 숨겼으며 2명의 변호사와 상담했다. 근처 직장 근처에 임대 아파트를 찾아 집주인과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탈출 준비는 끝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대담하게 나올지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보고 싶었다. 빅터가 기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라리사, 내일 아파트 보러 갈 거야?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 잡았어. 엄마도 갈 거야? 선택하는데 도와줄 거야? 라리사는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를 놀란 듯 바라보았다. 정말? 보러 가는 거야? 응,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예요. 빅터는 마침내 그녀가 굴복한 듯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 그냥 보러 가는 거야. 라리사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단지 그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보고 싶은 거야. 나중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다. 아침,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오전 7시에 전화를 걸었다. 라리사는 야간 근무 후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벌써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라리소치카,
10시에 부동산 중개인 만나야 해. 옷도 단정히 입고. 중요한 자리잖아. 라리사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끄며 다시 잠들려 했지만 5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빅터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들였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열며 말했다. 일어날 시간이야. 할 일이 있는데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라리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무겁게 바라보았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 저는 밤새 일했어요. 좀 자야 해요. 나중에 자면 돼. 지금은 아파트 보는 게 더 중요해.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고 냉장고에서 식료품을 꺼내며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다. 빅터는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동의하며 라리사를 질책하듯 바라봤다. 빨리 해. 안 그러면 늦어. 라리사는 조용히 청바지, 스웨터, 운동화를 입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드레스라도 입거나 구두라도 신지 그래? 이게 편해서요. 그들은 고급 주택가의 새 건물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다. 빅터와 악수하고 시어머니에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라리사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좋은 옵션 보여드릴게요. 사룸, 122평방미터, 유럽식 고급 인테리어. 아파트는 정말 넓고 밝았으며 창문도 크고 마감도 훌륭했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바로 방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여긴 내 남향방, 햇빛 잘 들어오고, 여긴 아이방, 거실은 여기, 부부 침실은 여기. 중개인은 노트에 뭔가 적었다. 빅터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혀를 차며 감탄했다. 라리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1580만 루블. 유산의 절반 이상. 시어머니가 이미 자신에게 더 좋은 방을 선택한 아파트였다. 중개인이 빅터에게 말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이걸로 하시죠. 라리사는 돌아섰다. 안 돼. 세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안 돼?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안 사요. 이 아파트는 안 살 거예요. 왜? 빅터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완벽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커. 중개인이 급히 개입했다. 다른 옵션도 볼 수 있어요. 3룸 아파트,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끊었다. 왜? 3룸이라고? 정상적인 가정이면 최소 4룸이 필요하지. 무슨 가족이야? 라리사는 손을 뺐다. 우리 둘이에요. 빅터랑 저도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야. 하지만 너만의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나랑 같이 들어오면 더 재미있잖아. 라리사는 빅터를 바라봤다. 정말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빅터는 답을 못하고 망설였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대신 말했다. 물론이지. 아들을 둔 엄마가 도움 안 받고 싶겠어? 다른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라리사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쾌하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빅터는 중개인에게 사과하며 아내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라리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몇 분 후 빅터와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단지 안 사겠다고 했을 뿐인데. 너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야. 자기 생각만 하네. 라리사는 돌아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 이 돈은 제 돈이에요. 어떻게 쓸지 제가 결정해요. 절대 우리와 같이 살 아파트는 사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떻게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이 맞으라고요?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빅터가 라리사의 어깨를 붙잡고 몸쪽으로 돌렸다.
지금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무엇 때문에요? 무례하게 굴어서. 라리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마세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택시를 잡아 떠났다. 인도로 서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빅터에게 10통, 시어머니에게 5통, 마리안나에게 3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껐다. 집에 돌아온 라리사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압박할 거고, 요구할 거고, 조종하려 들 거야?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공개적으로 거절한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빅터는 자신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복수하려 할 것이다. 약 3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라리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계속 울렸다. 그러다 자물쇠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빅터가 들어왔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와 마리안나가 그 뒤를 따랐다.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라리사는 소파에 앉았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겠네요.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마리안나는 벽에 기대었다. 빅터는 안에 맞은편에 앉았다. 라리사, 당신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당신 가족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도우려는 거예요. 저는 어른이에요. 제 결정은 제가 해요. 당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라이사 스테파노브나가 끼어들었다. 좋은 아파트를 거부하고 가족을 돕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마리안나도 거들었다. 저는 단지 50만만 필요해요.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사업을 시작할 기회예요. 라리사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그냥 돈을 주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마리안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너만 부자인데 우리를 고생시키다니. 당신이 돈이 없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울 수 있어요. 아니요, 난 못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빅터는 주먹을 쥐었다. 라리사, 우리는 선의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음울하게 그녀만 바라봤다. 라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일어나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두고 봅시다. 세 사람은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라리사는 혼자 남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위협이 분명했다. 그들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다음 날 라리사는 은행에 갔다. 계좌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중년 여성인 매니저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제 남편분이 와서 계좌 정보를 요구했어요. 라리사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뭐라고 답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객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매우 집요하게 권한 위임장을 요구했다고 했다. 라리사는 계좌에 추가 보안을 설치하고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남편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빅터는 그녀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공격했다. 왜 은행에 갔어? 왜 내 접근을 막았어? 내 계좌고 내 돈이야. 나는 내 남편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은 없어요. 빅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세게 쥐었다. 정신 나간 거야? 내가 널 함부로 두고 볼 것 같아? 라리사는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만지지 마세요. 다시는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어떻게 해? 이혼할 거야? 그는 웃었다. 그럼 해봐. 이혼 소송 걸어.
아파트 절반과 배상을 청구할 거야? 유산은 이혼 때 나눠지지 않아. 내 변호사는 그렇게 안 해? 너 변호사가 틀렸어. 라리사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는 힘을 쓰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탐욕, 그리고 자신을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아픈 척을 하며 빅터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 몸이 안 좋아. 심장이 이상해. 혼자 죽을까 두려워. 빅터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구급차를 불렀다. 새벽 3시에 라리사를 깨웠다.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의 거절과 무례 때문에. 라리사는 침묵했다. 이건 연기임을 알고 있었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건강했고 단지 동정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아침에 빅터는 그녀를 병원으로 끌고 갔다. 시어머니는 병동 침대에 누워 팔에 살을 꽂은 채 창백했다. 마리안나는 옆에 앉아 다정한 딸인 척 연기했다. 아, 라리소치카. 와줘서 다행이에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빅터는 아내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매우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금지. 라리사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명확하게 보이는 척했다. 혼자 죽을까 두려워요. 아들이 곁에 있길 바라요. 아들이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마리안나는 흐느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집도 있고 가족이 돌봐주면 좋아질 거예요. 라리사는 돌아서 방을 나왔다. 빅터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너 참 잔인하다. 엄마가 죽는데 신경도 안 써? 당신 엄마 안 죽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나는 중환자실에서 12년간 일한 간호사예요. 수백 명의 진짜 아픈 사람들을 봤어요. 당신 엄마는 소처럼 건강해요. 빅터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어떻게 감히? 라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찾아 라리사 스테파노브나의 진단을 물었다. 젊은 여성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신경피로와 약간의 혈압 상승이에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내일 퇴원시킬 예정입니다. 라리사는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연기였다. 저녁, 빅터가 우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열쇠를 협탁에 던지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라리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더 못 살겠어? 너는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라리사는 돌아섰다. 연기하고 돈 요구하는 건 당신과 엄마예요.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빅터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럼 솔직히 말해보자. 가족을 위해 타협할 거야, 아니면? 라리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야? 라리사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알아요, 빅터? 꺼져요. 뭐라고? 내 부엌에서,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나가요. 이건 우리가 빌린 아파트고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나요? 잘 행동해요. 안 하면? 나가요. 빅터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당겼다. 너 제정신이야? 라리사는 무릎으로 그의 사타구니를 살짝 쳤다. 세 개는 아니지만 그가 놓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만지지 말랬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 서류, 휴대폰을 챙겼다. 빅터는 바닥에 앉아 배를 움켜쥐며 증오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보자.
라리사는 아파트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둔 임대 아파트로 갔다. 집주인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방을 보여주며 열쇠를 건네주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요. 도와드리게 되어 기뻐요. 라리사는 첫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의 침대에 누워 결혼이 끝났음을 생각했다. 빅터와 함께한 5년. 5년은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돈이 나타나자 본색을 드러냈다. 다음 날 아침, 스베틀라나는 전화했다. 어떻게 지내요? 빅터가 밤새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라리사는 대답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을 거지만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들렸다. 알겠어요. 라리사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능적인 눈빛을 가진 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결정이에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거예요. 법이 당신 편이 될 겁니다. 이틀 후, 빅터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라리사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망해. 아무것도 못 남길 거야. 라리사는 침착하게 그의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은 라리사 스테파노브나가 전화했다. 라리사, 이혼할 필요 없어요. 다 이야기해보자. 내가 성급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껐다.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번호도 바꿨다. 직장에는 남편이 찾아오면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 주였다. 라리사는 일하고 임대 아파트로 돌아와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며 평화와 자유를 즐겼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번호로 빅터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러웠다. 라리사, 이혼 조건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변호사와 상의하면 돼요. 변호사 없이, 스캔들 없이, 인간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리사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위험했지만 빅터가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겁쟁이였고 위협은 해도 실제 폭력은 쓰지 않을 사람이었다. 좋아요.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요. 쇼핑센터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빅터는 지친 얼굴로 혼자 왔다. 라리사는 맞은편에 앉아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말해보세요. 그는 한숨을 쉬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라리사, 내가 잘못했어. 감정에 휘둘렸어. 엄마가 압박하고 여동생이 잔소리했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압박, 요구 없을게. 돈을 어떻게 쓸지 너가 결정해. 라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믿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돌아오길 원해? 이혼 신청을 철회하면 모든 게 다시 반복될 거야? 빅터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사랑해. 아니, 당신은 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얼굴이 굳어졌다. 알겠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몫은 반드시 챙길 거야. 빅터는 일어나 커피 값을 테이블에 던지고 떠났다. 라리사는 그를 지켜봤다. 하부는 불가능해. 전쟁이 시작됐어. 빅터는 비싼 공격적인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대 소송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유산에서 아파트 절반, 일부 현금을 요구했다. 라리사의 변호사는 소송장을 읽고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유산은 당신 개인 재산이에요. 법원이 단 한 코팩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빅터는 시도했다. 당연히 라리사가 겁먹어 합의하기를 바랐다. 몇백만 루블을 주고서라도 그가 떠나길 바랐을 것이다. 라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재판은 한 달 후로 예정됐다.
그동안 라리사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집에 돌아와 미래를 계획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 저렴하지만 아늑한 원룸 아파트를 좋은 지역에 구입했다. 오직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 일부는 예금으로,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두었다. 사치나 과시적 생활은 아니었다.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리사가 퇴근하던 중 빅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얘기 좀 해야 해. 할 말 없어. 엄마가 정말 안 좋아요. 실제로 뇌졸중을 겪었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라리사는 경계했다. 언제요? 사흘 전이에요.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 돈이 없는데 내가 내야 한다는 거예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사이좋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제발 도와줘요. 라리사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라리사 스테파노브나가 삶을 망쳤던 악독한 여성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간호사였고 사람을 돕겠다는 서약을 했다. 어디 병원이죠? 빅터가 주소를 알려줬다. 다음 날 라리사는 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아요. 라리사 스테파노브나가 실제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왼쪽 몸 전체에 마비가 왔어요. 수술은 필요 없지만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3개월 재활 프로그램에 약 70만 루블 정도입니다. 라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단, 재활이 끝난 후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아야 해요. 옆에 있던 빅터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리사는 바로 비용을 결제하고 재활센터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 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그곳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퇴원한 것이다. 그러나 라리사의 집이 아닌 빅터의 집. 즉, 예전에 함께 살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간 것이었다. 곧 빅터가 라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움이 필요해. 엄마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재활비는 내가 냈잖아요. 거기 남아있으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제발, 라리사.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간병인을 고용해요. 돈이 없다니까. 그럼 직접 돌봐요. 라리사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시간 뒤, 마리안나가 걸어왔다. 언니, 엄마가 누워서 꼼짝도 못해. 오빠 혼자 못 버텨. 좀 도와줘. 왜 내가? 너도 있잖아. 넌 부자잖아. 그게 이유가 돼? 좋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라리사는 전화를 껐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결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였다. 사흘 뒤, 빅터가 또 전화를 걸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내 물건 몇 개가 예전 집에 남아있어. 가져가. 라리사는 아무 의심 없이 갔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실수를 깨달았다. 거기엔 빅터, 마리안나, 그리고 빅터의 아버지 퓨트르 바실리에비치가 있었다. 나이 70쯤 되어 보이는 말이 거의 없는 남자였다. 그리고 방 안에는 라리사 스테파노브나가 누워 있었다. 이게 뭐예요? 빅터가 문을 잠갔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해. 문 열어요. 지금 얘기하자. 라리사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빅터가 낚아채어 소파에 던졌다. 전화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 마리안나는 방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퓨트르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라리사에게 쏠렸다. 엄마는 여기서 지낼 거야, 빅터가 말했다. 넌 그녀를 돌볼 거고. 라리사는 비웃듯 말했다.
그게 왜 내 일인데요? 넌 며느리잖아. 의무지. 우린 이혼 중이에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 이혼 확정 안 났어. 그러니까 넌 내 아내고 가족을 도와야 해. 그때 방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라리사, 이리 와줘. 라리사는 마지못해 걸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얼굴 왼쪽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다.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날 도와줘. 나 아파.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당신한테 필요한 거예요. 라리사가 문 쪽으로 돌아서자 빅터가 막아서며 말했다. 넌 여기 남아. 엄마가 나을 때까지 돌봐야 해. 거절하면 방법을 찾을 거야. 라리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10초 줄게요. 길 열어줘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화도 없잖아. 빅터가 비웃었다. 목소리는 있어요. 소리칠 거예요. 이웃들이 다 듣게. 그 순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가 일어나 말했다. 그만. 법적 문제는 싫다. 빅터가 마지못해 문에서 비켜섰다. 라리사는 그를 지나쳐 소파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다시 날 막으면 불법 감금으로 고소할 거예요. 우린 가족이야. 마리안나가 소리쳤다. 넌 모르는 거야?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남들일 뿐. 라리사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했다.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라리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제로 막으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혼 절차만 빨리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리사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걸쇠를 걸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강제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절망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더 악화될 거야. 그들은 멈추지 않아. 압박하고 위협하고 나를 꺾으려 하겠지. 하지만 나는 꺾이지 않아.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늘 밀어붙이던 그런 여자만 알고 있었다. 라리사는 강했다.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고 두려움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빅터와 그의 가족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라리사는 경찰서를 찾았다. 신고가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상담이었다. 현지 경찰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위협이나 폭력 시도라도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라리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이제 알았다. 법은 그녀 편이었다. 또 한 주가 조용히 지나갔다. 전화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라리사는 거의 안심했다. 드디어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뇌졸 중 첫 번째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2주 후 퇴원했을 때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몸 왼쪽은 완전히 마비, 말도 어렵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의사들은 말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식사, 위생,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늦은 저녁, 빅터가 라리사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모레 퇴원하는데 어디에 둘지 없어요. 센터는 비싸고 개인 간병인은 한 달 4만 루블이에요. 돈이 없어요. 라리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연민이 일었다. 결국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살아있는 사람, 늙고 병든 여자였다.
3개월 정도 간병인을 구할 수 있겠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더 필요했다. 의사들은 말했다.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녀는 원치 않고 소리치고 울고 있었다. 라리사는 말했다. 빅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간호사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난 당신 엄마의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가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직접 돌볼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치료와 간병인 비용을 제공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빅터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거칠었다. 지금 와. 왜요? 오면 다 알게 될 거야. 말투에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라리사는 휴대폰을 가져가 음성 녹음을 켜고 경찰 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저장한 채 갔다. 입구에서 밝은 화장을 한 마리안나가 맞았다. 승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왔네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리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아파트는 양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빅터는 부엌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다. 방으로 들어와 빅터가 말했다. 라리사가 방으로 들어서자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고 있었다. 눈은 떠져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은 거칠고 헐떡거렸다. 침대 옆에는 기저귀, 물티슈, 사용된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빅터가 뒤이어 들어왔다. 엄마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내가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돈이 없어요. 내가 3개월치 비용을 제공했잖아요. 다음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누워 있을 거예요. 라리사는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빅터가 길을 막았다. 넌 여기 남아서 돌볼 거야? 안 해요. 선택권 없어. 마리안나와 퓨트르 바실리에비치가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라리사를 압박했다. 출구를 막으려고 했다. 모든 얘기 다 했잖아요. 마리안나가 말했다. 여기 살면서 엄마를 돌봐야 해요. 왜 내가요? 돈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며느리로서 책임이에요. 난 내 남편과 이혼했어.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 이혼은 아직 안 됐어. 빅터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까 넌 내 아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리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진정해. 날 놔줘. 이제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빅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를 향하게 돌렸다. 봐, 이게 내 엄마야. 나를 낳아준 여자야. 제대로 돌볼 돈도 없는데 넌 수백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부한다고? 라리사는 손을 뿌리쳤다.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잖아요. 당신이 거부했죠. 내 도움도 부족하다고? 그럼 그건 당신 문제예요. 그녀는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마리안나가 그녀를 밀쳤다. 멈춰. 어디 가려고 해? 비켜. 정리 안 할 거야. 도와주기로 동의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라리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빅터가 그것을 쳐서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은 금이 같다. 전화도 안 돼. 여기 앉아서 들어. 마리안나는 휴대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됐다. 라리사는 의자에 앉았다. 빅터는 맞은편에 앉았다. 마리안나와 퓨트르 바실리에비치가 근처에 서 있었다. 잘 들어, 빅터가 시작했다. 우리 조건은 이거야. 매일 와서 엄마를 돌봐.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필요한 건 다 해. 그럼 감사해야 해. 이걸로 너한테 반소 제기 안 하고, 보상 요구도 안 해. 조용히 이혼하자. 라리사는 비웃었다. 어차피 넌 아무것도 못 가져. 상속재산은 나눠지지 않아. 내 변호사는 다르게 생각해. 내가 공동재산에 돈을 투자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해? 난 투자 안 했어. 증명해봐. 마리안나는 몸을 숙였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냉정한지 말할 수도 있어? 아픈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족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보자. 라리사는 침묵했다. 그들은 그녀를 겁주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리사는 차분히 말했다. 생각해볼게. 빅터는 안심하며 말했다. 현명하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생각해볼게. 시간 줘. 얼마나? 일주일. 3일. 그 이상은 안 돼? 좋아. 3일. 그들은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화면은 깨졌지만 작동했다. 라리사는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에서 음성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게 녹음돼 있었다. 위협, 협박, 폭력까지. 집에서 그녀는 녹음을 변호사에게 보냈다. 30분 후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이건 협박이자 위협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요. 왜 나중에요? 그들이 또 뭐를 해낼지 보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그럴게요. 라리사는 조용히 3일을 보냈다.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평온하게 지냈다. 빅터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셋째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라리사는 시야창으로 보았다. 빅터, 마리안나, 퓨트르 바실리에비치, 세 사람 모두였다. 문 열어. 얘기해야 돼. 빅터가 소리쳤다. 얘기할 거 없어.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술 거야. 라리사는 경찰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들리시나요? 그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문을 부수겠다고. 빅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은 떠났다. 라리사는 경찰을 기다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빅터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내 책임이야. 라리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틀 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지막 기회야. 안 오면 끝이야. 심각하게 얘기해야 해. 라리사는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위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한 번에 끝내고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출발했지만 스베틀라나에게 1시간 내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고했다. 아파트는 정막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나머지 방들은 어두웠다. 빅터, 그녀가 불렀다. 들어와.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라리사는 방으로 다가갔다. 레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냄새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역겨웠다. 빅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리안나는 창가에 서 있었고 퓨트르 바실리에비치는 문 앞에 있었다. 빅터가 어머니를 가리켰다. 3일 동안 씻기지 않았어. 봐라, 어떤 상태인지. 라리사가 다가가자 레이사 스테파노브나는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시트는 축축하고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벌겋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병든 사람을 놀리는 거야?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간호사 불러. 빅터가 일어나 라리사에게 다가왔다. 지금 욕실로 가서 물통 가져와. 씻기고 기저귀 갈 거야? 안 할 거면 내가 시킬 거야? 해봐.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침대 쪽으로 끌었다. 고통받는 걸 지켜볼 거야? 라리사는 몸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그녀를 놀리는 거야? 내가 아니야. 마리안나가 다른 쪽에서 다가왔다.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야 하지 않겠어? 그냥 씻기기만 하면 돼. 5분이면 끝이야. 라리사는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레이사 스테파노브나는 간청하듯 눈을 맞췄다.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리고 라리사는 깨달았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압박하고 굴욕 주고 병든 여자를 협박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레이사 스테파노브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압박용 지렛대였다. 좋아, 라리사가 말했다. 씻기겠어. 빅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 맞아. 라리사는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을 담고 비누와 수건을 챙겼다. 방으로 돌아와 물통을 협탁 위에 놓고 레이사 스테파노브나의 담요를 걷었다. 기저귀는 넘쳐 흘러 흥건했고 냄새가 났다. 라리사는 기저귀 벨크로를 풀며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다. 빅터가 그녀 위에 서서 지켜보았다. 마리안나도 가까이 다가왔다. 봐, 별거 아니야. 매일 와서 해야 할 거야. 라리사는 더러운 기저귀를 벗기고 시어머니를 씻기기 시작했다. 레이사 스테파노브나는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 모든 동작을 따라봤다. 빨리 해, 빅터가 소리쳤다. 헤집지 마. 라리사는 묵묵히 계속했다. 수건으로 피부를 닦고 깨끗한 기저귀를 씌우려 하는 순간 빅터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들여다보며 말했다. 잘 씻기지 않았어. 냄새 나. 다시 씻어. 라리사는 몸을 곧게 세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다 제대로 했어? 아니, 못했어. 다시 해. 마리안나가 동의했다. 맞아. 더 꼼꼼히 해야 해. 라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며 굴욕을 주고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빅터는 가까이 다가와 기저귀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명령했다. 잘 씻기지 않았어. 냄새 나. 다시 씻어.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라리사는 천천히 일어나 기저귀를 옆에 두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감정 없는 눈빛. 뭐라고? 빅터가 이해하지 못했다. 안 할 거야? 내가 시킨다고 해도 난 안 해?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세게 조였다.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라리사는 손을 확 뿌리치고 몸을 자유롭게 한 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만, 충분해. 빅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안 돼, 넌 아무데도 못 가. 나 가. 안 돼. 마리안나가 길을 막았다. 동의할 때까지 못 나가. 나갈 거야? 라리사는 그녀를 밀치고 문으로 향했다. 빅터가 뒤따라와 어깨를 잡고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내뱉었다. 잘 들어, 이 자식아. 2천만 상속은 내게, 아파트는 아버지에게 안 주면 이혼이야. 너 같은 무서운 원숭이는 나 말고 아무도 필요 없어. 그는 증오와 경멸을 담아 말했다. 마리안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곁에 서 있었고 퓨트르 바실리에비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녀가 무너져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라리사는 남편을 오래 바라본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끝났다. 빅터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뭐? 끝났어? 연설 끝난 거야? 라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본능적으로 그는 물러섰다.
이제는 그녀 차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환한 탐욕스러운 얼굴의 빅터.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의 마리안나. 무심한 표정의 퓨트르 바실리에비치. 라리사는 냉정하게 웃었다. 무서운 원숭이 같군. 빅터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조용히 시켰다. 있잖아, 빅터. 맞아, 내가 무섭지. 너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겁먹고 겁주기만 하면 되는 바보도 발로 밟을 수 있는 약한 사람도 아니거든.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빅터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나를 원숭이라고 불러? 좋아, 난 원숭이야. 하지만 최소한 나는 5년 동안 사랑스러운 남편인 척하며 사실은 내 돈만 기다리던 한심한 패배자는 아니야. 빅터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라리사는 마리안나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손 벌려온 거 기억나? 사업한다고 50만 요구했지. 무슨 사업? 평생 남의 돈으로 살았잖아. 처음에는 내 부모님, 그 다음에는 내 오빠, 이제는 내 돈으로 살 줄 알았지. 마리안나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라리사가 막았다. 그리고 너, 퓨트르 바실리에비치, 항상 조용히 있지만 돈 세는 건 너지? 내 아파트도 원하잖아. 왜 스스로 벌지 않지? 퓨트르 바실리에비치는 시선을 피했다. 라리사는 다시 빅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들어. 너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여동생에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빅터는 주먹을 쥐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라리사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후회. 무슨 후회? 기생충을 없애는 걸 후회한다고? 아니야, 빅터.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야. 내랑 결혼한 거 5년을 허비했어. 결국 무가치하고 탐욕스러운 겁쟁이 남자였잖아. 그녀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리안나가 길을 막으려 했지만 라리사가 바라보자 재빨리 한 발 물러났다. 너희 아무도 필요 없어. 빅터가 소리쳤다. 혼자 살 거야, 라리사? 라리사는 문턱에서 돌아섰다. 혼자. 좋아. 너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지. 나를 지갑으로만 보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낫다. 마리안나가 방 쪽을 가리켰다. 엄마는? 돌보지 않으면 죽어. 간호사 고용해, 내 돈으로. 라리사는 한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돈 없어.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뒤에서 빅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마리안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에서 라리사는 휴대폰을 꺼내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나 자유야.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중요한 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야. 집에 돌아온 라리사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시를 바라봤다. 내면이 평온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평화로웠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 보냈다. 1시간 뒤, 빅터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이혼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라리사는 거절했다. 모든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클라이언트가 양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양보는 필요 없어. 사기야. 보상도 지급도 없을 거야. 끝. 3주 뒤, 법정에서 빅터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고 아파트 절반과 일부 현금을 요구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다. 이혼. 상속으로 받은 모든 재산은 라리사에게 남았고 보상은 없었다. 빅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났다. 항의하려 했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상속 재산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이혼 시 재산은 나누지 않습니다. 결정은 최종입니다.
빅터는 법정을 떠났고 창백하고 환한 판사는 라리사를 향해 증오 섞인 시선을 던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모두 내 정체를 알게 될 거다. 라리사는 신경 쓰지 않고 말했다. 상관없어. 마리안나는 빅터를 쫓아가 라리사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라리사는 듣지 않았다. 이혼은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라리사는 서류를 받고 안도감을 느꼈다. 자유였다. 빅터는 복수를 시도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라리사의 직장에서 루머가 퍼졌다. 그녀가 탐욕스럽고 노골적이라고 친구들에게까지 떠들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믿지 않았다. 라리사를 수년간 알고 지냈고 그녀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배려 깊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2달 후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빅터와 마리안나는 돌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6개월 더 살다가 3번째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라리사는 우연히 신문 광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례식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라리사에게 라리사 스테파노브나는 낯선 사람이었고 주변 모두의 삶을 망치낙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였다. 마리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그녀의 반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라리사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어느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퓨트르 바실리에비치는 계속 크루시셰프 시대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가끔 빅터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스스로도 빚이 있었다. 빅터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돈 있는 과부를 찾아 결혼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가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의 시도를 알아차리고 쫓아냈다. 라리사는 공통지인을 통해 스베틀라나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빅터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쉬운 돈만 찾았다. 라리사는 자기 삶을 살았다.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을 살렸고 자신이 산 원룸 아파트는 아늑하고 밝았다. 단순하게 꾸미고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았다. 소파, 테이블, 책장만 있었다. 돈 일부를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심화교육과 심리학 과정을 수강하며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 했다. 나머지 일부는 기부했다. 동물보호소, 아동보호소, 중증환자 지원기금. 수백만 원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부하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빨간색 털 복스란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름은 마르타. 그 고양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옆에 눕고 저녁에는 골골거리며 울었다. 남자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라리사는 데이트를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봤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남자들은 돈을 알아내고 바로 거래를 시도했다. 어떤 이는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직접 물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게 좋겠다고 은근히 암시했다. 라리사는 바로 관계를 끊었다. 빅터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됐어. 돈만 보는 남자는 필요 없어. 혼자라도 자유로운 편이 낫다. 동료들은 놀랐다. 좋고 성실한 여성이 혼자라니. 소개팅을 권했지만 라리사는 정중히 거절했다. 스베틀라나가 한 번 물었다. 정말 결혼할 생각 없어? 라리사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언젠가는 내 돈이 아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지금은 나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라리사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 일하고, 휴가 때 여행하고, 책을 읽고, 가끔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빅터, 자신을 속인 사람. 라리사 스테파노브나, 불구가 되어도 아들을 조종하려 했던 사람. 마리안나, 끝없는 요구와 집착.
결국 그녀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맞다. 혼자가 되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정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삶은 어렵게 풀렸을지 몰라도 그녀는 자유였다. 독성이 있는 사람들, 조종,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었다. 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거짓과 탐욕 위에 쌓인 어떤 관계보다 소중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다. 라리사는 힘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입구에서 이웃 노부인을 만났다. 늘 수다를 떨던 사람이었다. 있잖아, 전 남편 또 결혼했더라. 세 번째야. 이번엔 젊은 여자래. 센터에 아파트도 있대.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길 바라. 행복?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는 재산만 노리는 사람일 뿐이잖아. 라리사는 아파트로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다. 빅터야. 우리 만날 수 있어? 얘기하고 싶어. 라리사는 화면을 보고 메시지를 지웠다. 번호를 차단했다. 마르타가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둥글게 말았다. 라리사는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빅터. 대화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어. 넌 과거에 남겨두고 나는 현재를 살 거야. 책을 열고 독서에 몰두했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도시 어딘가에서 빅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돈을 노리고 있었고, 라리사는 자신이 산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책, 차 한 잔과 함께 집에 있었다. 혼자였지만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굴욕을 참지 않고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데모 진아의 말이 맞았다. 돈은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빅터와 그의 가족은 탐욕스럽고 화나있으며 이익을 위해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라리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그 점이 자랑스러웠다. 세월이 흘렀다. 라리사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일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고 상장과 감사장을 받으며 병원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문가 중 하나가 되었다. 돈은 바닥나지 않았다. 현명하게 쓰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요구하는 친척이 아니라 감사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삶은 잘 풀리지 않았다. 몇 번의 짧은 연애는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는 없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독립성을 두려워하거나 그녀의 돈을 노렸다. 라리사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운명이 보낸다면 좋고 아니면 그것도 좋다고 결정했다.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자 그녀의 삶이자 그녀의 자유였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